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누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이 어쩌려고 그래? 사주를 본다는 핑계로 제 딸에게 악담을 퍼붓는 형님에게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남편의 비난이었습니다. 형님은 젊을 때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어요. 나이 들어 병원에 다니게 되자 우리와 함께 지냈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마웠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할 때 생활비를 보태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이 망하고 형님이 사주 공부를 시작하더니 제 딸과 외손주에게까지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팔자가 세네. 이혼수가 있어. 엄마 기운이 안 좋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65살에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끝까지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명의의 얼마 없는 재산 절반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낡은 빌라에서 살며 청소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루하루 버팁니다. 몸은 힘들어도 적어도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정심입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앉은 남편과 형님을 위해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원두를 갈아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잔에 따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신문을 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남편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커피 2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도 한 잔 따르려는데 형님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정심아, 너는 커피 마시지 마. 심장 약한 사람한테 카페인은 독이야.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커피 한 잔쯤은 마시고 싶었어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지만 형님 말씀에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고 싱크대로 가서 버렸어요. 아까운 커피가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죠. 형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영 다녀오겠다고요. 남편도 따라 일어나며 헬스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난 식탁엔 빈 접시들과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싱크대엔 어제 저녁 설거지까지 포함해서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끼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가계부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대기업에서 은퇴했으니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휴대폰 사업한다며 퇴직금을 몽땅 날려버렸죠. 그것도 6개월 만에요. 지금은 국민연금과 형님이 주는 생활비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계산해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어요. 전기세가 15만 원, 관리비가 25만 원, 수도세까지 합치면 기본으로 나가는 돈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식비까지 더하면 숨이 막혔죠. 저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사고 옷도 안 사 입는데 남편과 형님은 달랐어요. 형님은 일주일에 2번씩 미용실에 가고 남편은 골프 연습장에서 돈을 쓰죠. 그나마 형님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모은 재산이 있어서 이 평수 넓은 신축 아파트로 올 수 있었어요. 형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곳에서 사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모임 나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새로 생긴 한정식집에서 먹는다고요. 한 끼에 5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그 식당 형님이 친구들과 자주 가는 곳이었죠.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요. 오후가 되자 또 메시지가 왔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심이가 만든 추어탕 먹고 싶다. 추어탕이라니요. 미꾸라지 사서 삶고, 갈고, 양념하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음식인데. 젊었을 땐 그래도 할만했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사 먹으면 안 될까 싶었지만, 형님은 제가 만든 게 맛있다고 고집 부릴 게 뻔했습니다. 형님이 우리와 함께 산 지도 벌써 10년이 됐네요. 원래는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보호자가 없어서 연락이 왔었죠. 그때 남편은 누나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며 집으로 모셔왔어요. 처음엔 몇 달만 있다가 가신다고 했는데 이 동네 병원이 좋다며 아예 눌러앉으셨죠. 저도 처음엔 형님이 안쓰러웠어요. 평생 혼자 사신 분이 아프기까지 하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었죠. 시어머니 모신다 생각하고 잘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미꾸라지를 사러 시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65살 박정심의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사위가 전화를 했어요. 사위가 근무하는 리조트에서 온천 이용권을 보내준다면서 시간 되시면 부모님 두 분이서 다녀오시라고 했죠. 택배를 받아보니 정말 고급 온천 이용권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설렜어요. 남편과 단둘이 여행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어딜 가봤던가 싶었죠.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작년 일본 여행도 셋이서 갔었죠. 원래는 남편과 둘이 가려고 했는데 형님이 자기도 가고 싶다며 끼어들었습니다. 국화축제도, 도깨비불 축제도, 음악회도, 전시회도 다 그랬어요. 지난 10년간 부부끼리만 간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가장 황당했던 건 딸 수진이 결혼할 때였어요. 상견례 자리에까지 형님이 따라왔었죠. 사돈들이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누나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왜 상견례까지 오셨냐는 무언의 질문이 느껴졌었죠.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어요. 온천 홈페이지에서 1인 추가 요금을 검색했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형님 없이 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죠. 망설이다가 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사위가 온천 이용권을 보냈는데 같이 가실래요? 예상대로 형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흔쾌히 자기가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온천 근처에 아주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묵고 오자며 숙박비도 자기가 내겠다고 했죠. 솔직히 그 부분은 좋았어요. 남편은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해서 여행가 돈을 싸구려 숙소만 골라서 묵었거든요. 형님 덕분에 좋은 호텔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볼 수 있었죠. 이게 형님과 사는 유일한 장점이랄까요. 시간은 흘러 시부모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봐야 할 것들을 적고 있는데 형님이 거실로 나왔어요. 정심아, 제사 준비는 잘 돼가? 난 오늘 친구들이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어. 최대한 빨리 올게. 말을 마치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제사는 남편 집안일인데 정작 그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았죠. 손목이 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사 준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대답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친구들과 골프 치어 멀리 나와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대충 준비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 제사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형님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너무 볼품없다고,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고, 우리 엄마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겠다고 깔깔대며 웃었었죠. 바다에 무덤 만든 줄 알았겠다는 농담까지 하면서요. 웃는 얼굴로 했던 말이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었습니다. 형님은 제사상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형편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최대한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요즘은 제사상 차리는 법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쁘게 담는 법,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팁 같은 것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소고기는 세일하는 곳을 찾고 굴비 대신 조기로 그렇게 하나하나 아껴가며 장을 봤죠. 그래도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힘들었어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들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주식이 폭락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형님은 당장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대로 팔아야 하냐, 기다려야 하냐고 발을 동동 굴렸죠. 한참을 전화하던 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심아,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내 주식 반토막 났거든. 그래서 그런데 저번에 온천 갈 때 호텔 예약하기로 한 거, 그것도 취소해야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활비를 못 준다니요. 지금도 빠듯한데 형님이 주는 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형님은 난감한 제 표정을 못 보셨는지 다시 바쁘게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떨어진 주식을 더 사서 물타기를 해야 한다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형님이 생활비를 못 준다니 이번 달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아이씨, 나도 똑같은 주식 샀는데 망했어. 누나가 좋다고 해서 따라 샀는데. 그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일단 전화 끊어. 골프 치는 중이야. 이거라도 치고 빨리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형님과 남편이 똑같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니.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제사상 차리느라 제법 돈을 썼는데 이제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니. 부엌으로 돌아가 계속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환기를 시킬 여유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사상을 다 차려놓고 보니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과일도 보기 좋게 쌓고 전도 가지런히 놓으니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이 수고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밤 9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고 형님도 다시 나갔다가 뮤지컬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님은 또 한마디 했어요. 작년보다는 낫네라고. 칭찬인지 면박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에 또 가슴이 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형님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 음식은 건성으로 집어먹으며
주식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묵묵히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친구들 모임도 다 거절해야 하고, 치과 가는 것도 미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65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남편의 큰 소리만 믿고 살았는데,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형님의 재산 덕분에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정작 생활은 이렇게 팍팍하니 말이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더니 형님과 남편은 여전히 주식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언제 오를 거라는 둥, 누가 물타기를 했다는 둥.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형님은 또 무엇을 요구할까? 남편은 또 어떤 핑계로 집안일을 외면할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지만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고 나서 형님은 갑자기 사주 공부에 빠졌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틀어박혀 이상한 책들을 읽고 있었죠. 더 황당한 건 사주 공부를 위해 스승님들께 사사받아야 한다며 집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승복 비슷한 걸 입은 남자가 왔습니다. 스님인가 싶었는데 머리는 기르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와서 형님과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마다 저는 차와 다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심아, 차 좀 더 가져와. 하루에도 몇 번씩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차라리 형님이 수영하러 다니거나 모임에 나갈 때가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점심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사서 드시고 왔으니까요. 지금은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줘야 했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도 어찌나 많고 종류가 다양한지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죠. 정심아, 너 생일이 정확히 언제야? 태어난 시간도 알아? 어느 날 형님이 물었어요. 사주 공부하는데 연습 상대가 필요하다면서요. 마지못해 알려줬더니 형님은 사주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런 형님을 뒤로 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 유일한 위안거리는 화분들이었어요. 특히 탐스럽게 자란 고무나무는 제 자랑이었죠. 윤기 나는 잎사귀를 닦으면 절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초록잎이 살랑거리면서 그 사이로 핀 꽃을 발견할 때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 옳게 옳게. 정심아, 빨리 와봐. 이게 뭐야? 형님의 요란한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갔어요. 형님이 방바닥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노린재 같았어요. 베란다 화분 때문에 벌레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며 지금 화분을 다 가져다 버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벌레를 잡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꼭 화분이 아니라도 베란다를 통해 가끔 들어오는 벌레라고요. 인체에는 무해하다고요. 하지만 형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화분은 음의 기운을 품고 있는 거 모르지? 집안에 두면 안 돼. 특히 내 방 쪽으로는 절대 안 돼. 제가 알겠다고 말했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 갑자기 화분들을 하나씩 들어서 현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막아섰습니다. 형님, 여기에 두시면 나무 다 죽어요. 제가 벌레 안 생기게 할게요.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방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음의 기운을 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풀리니까 그렇지.
제 화분이에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보통 때처럼 순순히 형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끙끙거리며 화분을 베란다에 옮기려 들자 형님이 팔짱을 끼더니 말했습니다. 내 사주가 원래 기가 너무 세고 복 자체가 없는 거 알아? 원래 영철이는 훨씬 더 연하에다 복이 많은 여자랑 결혼할 팔자였는데 너를 만나서 기운이 꺾인 거야. 알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복이 없다니요? 제가 남편 인생을 망쳤다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형님과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자 남편이 한 대답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누나 말대로 해. 나도 화분들 냄새나고 싫었어. 벌레 난리잖아.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든지 아니면 이번 참에 버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정성껏 키운 자식 같은 화분들을 버리라니.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생활비 줄일 거야. 깜짝 놀라서 물었죠. 지금도 빠듯한데 뭘 더 줄이냐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사주 봐주면서 지금이 돈 들어올 적기라고 해서 주식을 더 샀거든. 근데 또 떨어졌어. 돈이 많이 묶였어. 형님의 사주 타령으로 또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지금도 식비랑 관리비를 제외하면 제가 쓰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뭘 더 줄여야 하는 거냐고요. 사실 저는 원래 공방에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비누도 만들고 민화도 그리거나 도자기 접시도 제 손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형님이 주식으로 돈을 날린 후부터는 공방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던 것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나마 그 시간들 덕분에 숨통이라도 트였는데 말이죠. 당신이 기가 세다고 누나가 그랬는데 이제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 당신 남자 하는 일에 너무 나서지 마. 될 일도 안 되니까.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기가 세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저 우리 집 살림 걱정하는 게 나서는 건가요? 어디 핑계가 없어 저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는 거냐고요.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닫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65살까지 살면서 남은 게 뭐가 있냐면서. 남편과 형님의 식모로 사는 게 전부인가 하면서요.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딸 수진이가 외손주를 데리고 놀러 온다는 거였죠. 엄마, 오늘 진우 데리고 갈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골라 사고 손주 진우가 좋아하는 과일도 한가득 샀죠. 옷가게에 들러 예쁜 티셔츠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을 푹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요리를 하니 콧노래가 나왔죠. 형님은 친구 집에 갔다 온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남편은 골프 연습장에 갔으니 방해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진우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보자마자 얼싸안았어요. 귀여운 손주 진우도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죠. 거실에 앉아 사는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위는 주말에도 바쁘고 어린 아들의 육아는 딸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온 거니 딸에게 맛있는 걸 챙겨 먹이고 푹 쉬고 가도록 하고 싶었어요. 손주는 조그만 손으로 갈비를 맛있게 뜯어 먹으며 할머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자꾸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님이 돌아온 거였죠. 거실로 들어온 형님은 딸과 손주가 인사를 해도 뚱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선 말이죠. 얘가 수진이 아들이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진우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곧 형님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얼굴 관상이 심술궂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겠어. 안 그러면 사고 칠 상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고, 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님을 바라봤죠.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들 사주가 잘 안 맞네. 수진이가 아들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겠구만.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형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이제 겨우 5살짜리 애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세요? 형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어요. 사실을 말해줘도 문제가 돼.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낫지. 내가 공부했잖아. 딸 수진이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죠. 고모, 성격이 참 이상하시네요. 기분 나빠요. 저희가 사주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이번엔 딸에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성격이 제 엄마를 닮아서 드세다고. 사위가 바람필 사주라며 딸 보고 남편 간수나 잘하라며 끝까지 악담을 쏟아냈어요. 하얗게 질려 씩씩대는 제 앞에서는 약 올리듯이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악담이야?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더 듣기 싫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의 앞을 가로막고 형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형님은 귀찮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딸은 원래 이틀을 자고 가려고 했지만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날 아침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쪽 같은 손주도 더 안아주지 못하고 배웅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아침 일찍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드러눕는 남편을 일으켜 세워 하소연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귀한 외손주한테, 귀한 딸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부었던 것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누나가 그런 말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 미리 조심하라는 뜻에서 한 거 아냐? 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무슨 소리냐며 이제 겨우 5살 어린애한테 심술 굽고 사고 칠 사주라는 게 할 소리냐고 따졌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솔직히 진우가 좀 별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잘 키우라는 뜻이라면서요. 5살 남자애가 까불거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외손주 눈앞에서 악담을 퍼붓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제 입 좀 조심하라고. 별일 아닌 걸로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수진이한테 용돈이나 보내주면 곧 풀릴 거라며 귀찮아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냐고 생활비도 없는 데라고 하니 남편은 급기야 화를 냈어요. 당신이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있는 복도 달아나는 거라고. 누나가 당신이 너무 기가 세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시비를 건다고요? 저 때문에 복이 달아난다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뾰족한 수도 없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며 답답한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직원들에게 리조트 숙박권이 나와서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저번에 드렸던 온천 이용권과 함께 사용하시라고 말이죠. 딸이 그러고 돌아가서 마음이 불편했었던지 저를 생각해서 보내준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당연히 형님이 따라갈 테고 저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같은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냥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일부러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웃으며 즐겁게 여행한 사진을 딸에게 보내주고 싶어서요. 언제나 여행을 떠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늘 운전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앞자리에 제가 운전을 하면 남편과 형님은 뒷자리에서 쉬면서 갔죠. 리조트에 겨우 도착해서야 저는 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조금씩 피로가 풀렸어요. 형님 역시 온천을 조금 즐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너무 온도가 높다며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다고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에 유명한 식물 카페를 검색했다며 거기 다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피곤해서 온천을 더 즐기고 싶었어요. 두 분이서 다녀오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형님은 그럼 운전은 누가 하냐며 물었어요. 자기들은 아까 식사 중에 와인을 마셨다면서요. 남편은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옆에서 거들더군요. 빨리 운전이나 해. 공짜로 따라와 놓고 왜 자기 일을 안 하냐? 그 말에 저는 폭발했어요. 누가 공짜로 왔냐고요. 이건 사위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발끈했어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라며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은 갑자기 서러운 표정을 짓더니 남편에게 투정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영철아, 내가 올케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는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남편은 정색하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으니 누나한테 사과하라면서 형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딱 잘라 싫다고 못 박았어요. 순식간에 여행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온천 여행 잘 다녀왔다고, 사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 여행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전혀 쉴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과는 한마디도 안 했고, 남편은 계속 형님 편만 들면서 볼 때마다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돌아오는 날에는 저를 빼고 둘이서만 리조트 근처 맛집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란 듯이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막힌 상황들에도 꾹 참고 제가 웃으며 찍은 사진을 몇 장 골라 딸에게 보냈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딸에게서 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아니, 고모는 도대체 왜 따라가셨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말했죠. 딸은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진우가 지금 계속 아프다면서 열이 15일째 떨어지지 않는다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직 원인을 못 찾았다고 걱정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건지 형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거 너랑 내 아들이랑 기운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내가 말했지? 내가 어른들한테 말이랑 마음을 곱게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님은 딸이 고모가 왜 따라갔냐고 물었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빈정상한 걸
저와 딸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거겠죠. 그만 좀 하세요. 애가 아프다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함께 살면서 형님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폭발하고 말았어요. 악소리를 질러대면서요. 저한테 하는 건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 딸이나 손주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저는 못 참는다고 말입니다. 화면 속 수진이의 놀란 표정을 보고 전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형님도 발끈하더니 곧바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와, 얘 봐라. 성질 나오네. 영철아, 내 마누라 좀 말려봐라. 내가 내 집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남편 역시 제 예상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누나 편을 들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 지금 누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이 어쩌려고 그래? 형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화를 내며 남편을 부추겼어요. 저와는 이제 같이 못 살겠으니 내보내라고 말입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형님과 함께 살기 싫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결정하라고 말했죠. 딸과 손주한테 말 같지도 않는 악담을 해대는 형님과 계속 살 거냐고요. 남편은 대번에 제가 내민 손을 밀쳐내더군요. 내가 말했지. 누나가 걱정되어서 조심하란 뜻에서 말한 거라고. 자꾸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당신한테 이제 정남이가 떨어진다. 에휴. 그러면서 누나는 엄마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저더러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버릇없게 대들 거냐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다 늙어서 성미가 고약해졌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면서요. 그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이혼해요. 더 이상은 당신과 못 살아.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더군요. 밥하고 빨래 정도만 하면서 이 정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줄 아냐면서요. 저는 더 듣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서 나왔죠. 갈 곳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남편 옆에 서서 같이 절 비웃더군요. 너 그건 알아? 이 집은 다 내 거야. 영철이 재산 반 떼어가도 별 볼 일 없을걸? 괜히 나가서 고생하지 말라며 걱정해주는 척 했어요. 그래도 이제껏 같이 산 정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용서해줄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말했어요.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다신 서로 보지 말자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정말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어요. 형님 말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이 별로 없었던 거죠. 겨우 찾은 낡은 빌라의 제일 작은 평수. 그것도 1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위를 보니 벽지가 물에 젖어 늘어져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화장실 하수구에서 시커먼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당황해서 윗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수리 비용을 알아보니 최소 50만 원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적은 없는 터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순간 그냥 참고 사는 게 맞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은 제 이혼 소식을 들었다고 혼자 마음 고생했을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번에 구한 집은 어때요? 딸은 절 돕고 싶은데
아이가 아직 어려 돈 벌기도 어렵고 남편 혼자 버니까 빠듯하다며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힘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순간 잠시나마 이혼을 후회했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 나섰어요. 60대 후반을 위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평생 가정주부로만 지냈던 탓에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펜션 청소 일자리 등을 찾아 닥치는 대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운 좋게 아파트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화단을 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지만 제 스스로 돈을 버니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쉬는 날이면 동네 복지관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방 체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비누 만들기, 민화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요. 수강료가 적거나 무료라 부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도 많았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 인상이 참 좋다고요. 귀하고 복스러워 말년에 운이 따른다고 말이죠. 순간 형님이 떠올라 흠칫했지만 형님과는 달리 건네는 따뜻한 말에 힘이 났어요. 비록 낡은 빌라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제게는 조금씩 행복한 일이 많아졌지요. 아파트 청소는 일주일에 3번만 출근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근처에 있는 맛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절 불러 세웠어요. 어머, 정심이 아니야? 남편과 함께 살 때 밥도 같이 먹던 동네 친구였어요. 초라한 저의 행색을 살피던 친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남편이랑 형님은 여전히 골프며 해외여행이며 잘만 살고 있다면서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더러워도 그냥 참고 살지. 왜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 신우이 등살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 딴엔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정말 맥이 빠지더군요. 제가 나가고 나서 그들이 더 잘 산다니. 정말 제가 기가 새서 그 집안의 애군이었나 싶었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어렵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의 대꾸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죠. 남편과 형님의 식모로 살아가느니 힘들어도 이게 낫다고. 내 선택은 틀리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외손주 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초등학생이 된다니 세월은 정말 빠르더군요.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저는 꽃다발도 사고 손주에게 선물할 축구화를 샀어요. 활달하면서도 의젓해 보이는 손주가 저를 보자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누구보다 밝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손주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아이에게 심술궂니 어쩌니 악담을 퍼붓다니요. 우리 진우 정말 멋지다.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축구화를 보자 진우가 더 사랑스럽게 웃으며 제게 최고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의 그 말이 무색하게도 딸과 사위 역시 지금껏 서로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쉴 틈 없이 열심히 살고 있고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삶에서 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이혼한 지 수년 만이었죠.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잘 지내고 있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빙빙 돌리면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누나와 떨어져 살고 있다면서요. 혹시 자기와 다시 합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냐고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서로 왜 헤어졌냐고 물었죠. 그러자 구구절절 하소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이 계속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린 이야기. 하지만 씀씀이를 전혀 줄이지 않으니 빚이 엄청 늘어났다는 이야기. 맨날 사주를 봐준다면서 남편의 명이 짧다는 둥 재수 없는 소리만 한다는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게다가 형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데 눈이 높아 꼭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니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빚이 많아서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실버타운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풀죽어 말하더군요. 어차피 빚은 누나 명의로 쌓인 거라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만든 추어탕이 요즘 그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피식 웃음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의 추어탕. 전 다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접 사서 드시라고. 저는 바빠서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